이제 25년도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25년도에는 여기 광동국민정부라고 나오는데, 이때 이제 그 국민정부가, 우리가 중화민국 안에도 정부가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위안스카이 때 다뤘었던 북양정부, 뭐 북경정부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런 정부들도 이제 있었고, 이제 손문을 중심으로 해서 손문과 뭐 그 뒤에는 장제스나 왕징이가 이렇게 주도하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국민정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쪽에서 북벌을 하면서 점점 올라오는 국민정부가 있었는데 그 시작을 이제 광동에서 하는 거죠. 광동에서 광동 국민정부를 어느 정도 수립을 하고 그때 이제 장제스와 왕징의 연합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 연합 형성을 했을 때는 사실 손문이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둘이 뭐 연합 형성하는 게 당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손문의 가장 유력한 후계자들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둘이 연합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장제스가 일으킨 중사남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중사남 사건 하치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저도 몰라요. 저도 이쪽은 잘 몰라서. 모르시면 어떡해요? 인주가 모르는 게 있네. 네, 아이고. 네, 하치님이 모르는 게 있네요. 모르는 게 있는지 몰랐는데.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갑자기 그렇게 돌발 질문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하이라이트로 넣을 건데? 예, 아니, 하필 너무하시네. 모르는 게 있는지 몰랐네, 나는. 어쨌든, 저번에 제가 위안스카이 때인가, 뭐, 그때 맞나? 어쨌든 그때 얘기했던 국민당 안으로 공산당이 들어와서 이제 국공합작이 이루어진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국민당 안에 이제 공산당 애들이 들어와 있던 상태인데, 그 안에서 국민당, 공산당 사이에 갈등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장제스는 공산당을 쫓아내고 싶은 거죠. 쫓아내고 싶으니까 뭐 자작극으로 만들어서 일으킨 사건이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발적인 거였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결국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사남은 군함이 맞고 군함이 장제스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 군함인데 그 맘대로 움직인 거예요. 갑자기 출항을 혼자 해버린 거지. 그래서 보니까 그 광동성 앞바다에 상선이 해적한테 습격받았는데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중사남이 단계적 명령 없이 이제 출항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출항을 한 거는 뭐 해적을 막겠다고 간 건 좋은 일이나 군사사령관의 명령을 받지 않고 움직인 게 문제가 된 거죠. 이게 이제 반역 행위라고 본 거고 어떻게 보면 장제스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했다라는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장제스가 옳다구나 하고 자기에 반하는 세력들을 탄압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중산암 사건이 그 중요한 이유가 당시에 이제 손문의 후계자가 누가 될 거냐라고 했었던 상황에서 장제스가 독보적으로 올라서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왕징이의 입지가 상당히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홍콩을 거쳐서 프랑스로 또 외유를 떠납니다. 그럼 왕징웨이는 약간 국민당에는 좌파 성향을 띤 사람이었던 거죠? 네네, 맞아요. 그게 이제 왕징웨이는 아마 뒤쪽에도 나오겠지만 국민당 좌파라고 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당 안에 우파 좌파가 있고 또 뭐 공산당은 또 아예 따로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여기서 제가 이제 장제스와 왕징웨이의 기본 구도 관계의 기본 구도라고 써놓은 거는
이 뒤에도 쭉 계속 그렇게 이어져요. 20년 동안. 장제스가 자기의 권력을 확고히 하는 과정에서 왕징웨이의 지위가 흔들리고, 그럼 왕징웨이는 도망가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음, 아마도 마지막까지도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왕징웨이가 프랑스, 왕징에는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 장제스의 권력에 그런 느낌인 건가? 말하자면 그렇죠. 사실 이 25년, 6년 이전까지만 해도 왕징웨이가 사실 더 정통적인 순원의 후계자라고 음,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사실 음, 성향이랄까 그런 것도 더 비슷하고, 장제스는 완전 군인이니까요. 음, 근데 왜냐면 손문 같은 경우는 1920년대부터 공산당을 포섭해서 음, 뭔가 국공합작을 하자는 입장이었고 왕징웨이는 그것을 계승하자는 입장이었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장개석은 그거에 반대돼서 이제 음, 좀 우파적인 성향을 지닌 음, 인물. 맞아요. 이해했어, 이해했어. 나중에는 이게 또 아주 드라마틱하게 뒤바뀌게 되는데, 어쨌든 순서대로 갈게요. 순서대로 가면, 근데 이제 프랑스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와요. 1년 만에 돌아오는데, 이때 이제 돌아오기 전에 그냥 왕징웨이가 혼자 그냥 막 돌아온 건 아니고, 국민당 내에서 그 영왕 운동이라고, 그 왕징웨이를 불러들이자라는 이 영왕 운동이 있어서 그거에 호응을 해서 온 거고요. 어쨌든 이제 중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왕징웨이는 돌아왔는데, 장제스가 이끄는 남경 정부가 아니라 우한에 있는 정부로 합류를 하게 돼요. 왜냐면 당시에 남경 정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우한에도 이제 계속 자기들이 정부라고, 우리 쪽이 중앙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정부들이 계속 남아 있었던 상황인데, 우한 쪽으로 합류를 하죠. 그래서 우한 쪽으로 한 이유는 사실 우한 쪽이 이 국공합작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는 주장을 한 사람들이 주로 모여있던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국사책에서 보셨을 텐데, 연소용공 보신 적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본 적 있어요. 소련과 연합하고 공산당을 이용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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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합작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음, 했는데, 음. 이제 여기서 더 큰일이 생기죠. 강제스의 반공 우파들이 4.12 사건이라는 걸 일으켜요. 4.12 사건도 아마 중산암 사건보다 더 대대적인 형태의 그 반공 쿠데타라고 보통 저는 얘기를 하죠. 아예 진짜 음, 쿠데타죠. 쿠데타. 이거는 진짜. 진짜 어느 정도로까지 얘기하냐면, 청공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공산당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청소해버리는. 청소해버리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그 국공합작 하면서 국민당 안으로 들어와 있던 공산당들을 싹 몰아내는 거예요. 음, 그게 이제 4.12 사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26년부터 27년까지 국공합작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이 상반된 입장이 두 사람의 대립의 초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근데 여기서 이제 웃기는 거는, 왕징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뭐 천남생이나 뭐 뭐지 위안스카이나 이때 했던 것들 보면, 누가 오셨네? 누구시지 이게? 수고하고 내보내는 거야? 네, 다 알아들었어요. 뭐 하는 거지? 안 됨. 아,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알아들었습니다. 네, 계속 합시다. 저 상태로 두고 그냥 할게요. 저 상태로 주고 합시다. 아니,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느냐면, 이때 이렇게 요 앞줄까지만 해도 왕징웨이가 공산당 쪽에 좀 우호적인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이 다음 줄로 넘어가면은 이 4월에 그 반공 쿠데타를 대하는 공산당들의 어떤 과격화된 민중운동이 발생을 하게 돼요. 5월에. 그래서 이때 과격화되고, 이때 공산당들이
그나마 공산당의 우호적이었던 국민당 개조파들하고 갈등을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개조파라고 하면은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 앞서서 얘기했던 그 국민당 좌파들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인데 왕징회의가 속해 있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공산당들이 계속 이제 민중운동이 과격화되면서 국민당 내에 우호적인 쪽들하고도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이 우한 정부 내에서 나타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점차 반공으로 입장을 전환하게 돼요. 왕징회의가.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이전 영상들 얘기를 왜 했냐면, 왜 위안스카이도 뭐 첫 번째 배신, 두 번째 배신, 세 번째 배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뭐 왕징회의도 구도를 짜본다면 그렇게 짜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배신, 두 번째 배신, 세 번째 배신. 근데 뭐 일단은 그렇게 짜진 않았고요. 어쨌든 이게 말하자면 첫 번째 배신이 되는 거죠. 공산당과의 입장을 굉장히 딱 뒤바꾼 거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점차 반공의 입장을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장제스에 비해서는 공산당 쪽하고 연합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던 차에 공산당이 광저우에서 봉기를 일으켜요. 이 봉기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그 부담이나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서 또 프랑스로 갑니다. 프랑스 되게 좋아하네. 프랑스로 가고요. 아니 근데 아니 계속해요. 말씀하세요. 예, 예. 말씀하세요. 아니 왕징이가 공산당의 그런 주도한 과격한 봉기나 이런 거를 책임진 이유가 뭐예요? 본인은 그러니까 공산당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본인은 공산당이 아닌데 이제 장제스가 완전하게 반공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게 예. 말하자면 그거예요. 두 사람이 순원의 후계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장제스하고 왕징웨이하고 둘이서 어떤 게 더 순원의 뜻을 잘 잇는 것인가를 가지고 계속 대결을 하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생각했을 때 장제스는 이제 반공을 해서 국민당을 확실히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왕징웨이는 그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잘 연합을 해서 어떤 그런 불평등 조약 같은 것도 다시 이렇게 잘 개정하고. 체결하고 네. 개정하고 또 외세로부터 잘 막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공산당을 그렇게 막 배척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선문의 본 뜻에 맞는 거다라고 왕징회는 계속 주장을 하는 건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공산당이 광저우 봉기를 주도해서 이제 일으키니까 그게 이제 정치적인 부담이 되는 거죠. 뭔지 대충 알 것 같네요. 네. 통합하자라고 했는데 통합하기로 한 반대쪽에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통합하자고 네네네. 주장한 사람이 입지가 약해져서 그렇죠, 그렇죠. 물러나게 됐다 이런 그렇게 느낌이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 외유를 다시 떠나게 되는데, 프랑스 되게 좋아하네. 프랑스 진짜 좋아요. 프랑스 뭐, 프랑스어를 좀 했나? 좀 어쨌든 이때, 저기 20대 후반 30대 때 프랑스 생활을 했으니까 조금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음, 예나 네, 지금이나 뭔일 터지면 어디론가 떠나는 건 똑같네요. 그쵸, 그쵸. 적당히 유배도 갔다 오고 이러니까. 음, 뭐, 실명 언급을 할 수 없지만, 정치인들 중에서, 많죠. 아주 많죠. 음, 네, 갔다 와서 잘 된 케이스도 많고. 그렇죠. 잘 안 된 케이스들도 많고. 음, 네, 일단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갔다가 항상 이 왕징회는 프랑스에 가서 항상 틈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9년에서 30년 초에, 네, 30년쯤에 이제 군벌 연합들이 반장제스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러니까 장제스 네가 뭔데 국민정부를 네가 저기를 하냐, 다 이런 거죠. 말하자면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그런 건데, 근데 반장제스 전쟁을 그렇게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그 국민정부 중심의
역사 서술에서는 이때 이제 남경 정부가 뭐 북벌을 하고 하면서 국민혁명? 뭐 하여튼 그런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장제스가 이 군벌들을 다 뭐 토벌을 하든 아니면 잘 협상을 해서 국민정부 쪽으로 들어오게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포섭을 하게 돼서 이제 뭐 이 30년 말 31년도 이쯤에 완전한 통일 어느 정도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그거고, 어쨌든 이 시기에 반장 전쟁 때의 혼란을 기회로 해서 정계 복귀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 정계 복귀 시도하는 과정이 이 개조 동지회라고 하는 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개조 동지회에 관한 내용은 밑에 간단히 이제 적어놨는데, 뭐 이 개조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원이 구상했던 개조된 국민당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국민당 좌파의 핵심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개조동지회의 요청에 의해서 귀국을 하면서 왕징이가 하는 얘기가, 장제스가 마치 당으로서 통치한다라는 식으로 당치를 내세워 놓고 사실은 독재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순원이 국민당, 그러니까 이 국공 합작 이전에 국민당을 개조했던 그 정신에 입각해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계 복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좀 시기가 어느 정도 맞아서 당시 이제 1931년 9월 18일에 만주사변이 벌어지게 됩니다. 만주사변 때 이제 항일을 위한 국내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명분 아래에서 장제스와 왕징웨이가 연합체제를 다시 시도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25년도에 연합 형성했었던 이후에 지금 한 5년 만에 다시 장왕연합이 복원이 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이때는 그래도 한 4, 5년 정도는 의견 일치를 봐서 둘이 같이 이제 정부를 구성하게 되고, 그래서 뭐 제 논문에 나오는 그 뭐 회의 같은 데 보면, 회의에 보면 왕징회의도 있어요. 그게 34년 5년 이때쯤인데, 왕징회가 당시 입법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입법원장이면 당시 이제 입법원장이 행정원장인가? 이제 헷갈리네. 어쨌든 행정원장인가 입법원장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내각의 수반이든 의회 수반이든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네, 이제 장제스는 당시에 군사위원장이었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왕징회의는 정치 면에서 장제스는 군사 면에서 이렇게 두 개의 축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인식 공유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인식 공유가 좀 이상해요. 왜냐면 장왕연합이 복원된 게 항일을 위한 국내 통합 명분이었는데, 인식 공유는 뭘로 하냐면 부저항주의, 일면저항, 일명교섭, 선안내 후양회, 요걸로 인식 공유가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일부터 할 게 아니라, 지금 항일을 하기 위해서 국내가 일치 단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 퍼져서 일치 단결을 해치고 있는 공산당부터 때려잡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저항주의라는 것은 그 일본 제국에 대한 부저항인 거고, 일면저항, 일면교섭도 저항을 한편으로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이제 일본과 교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선안내, 후양회라는 거는, 여기서 내는 아까 말씀드린 국내, 그러니까 공산당 잡는 거, 공산당을 때려잡아서 이제 국내를 평안하게 먼저 해야 그 다음에 양회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식이 지금 공유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때 동북지역을 다 뺏겨요. 그러니까 쉐량이죠. 장항량이 원래 동북군벌이잖아요. 동북군벌로 그 지금 우리 하치님 잘 아시는 그 동북 삼성 지역, 당시에 4성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북
동북지역에 그 엄청난 땅을 장학량이 국민당으로 들어오면서 국민정부령으로 다 바뀐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불과 한 1, 2년 사이에 다 뜯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만주국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도 이때 당시에 장제스와 왕징에이가 내세웠던 이 부정주의와 선안내 후양의 요 기조 아래에서 뭐 저항도 못 해보고 그냥 다 뺏긴 거예요. 어쨌든 둘이 이렇게 인식 공유를 하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어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일은 이 우익 청년한테 왕징에이가 피격을 당해요. 거의 죽을 뻔한 일이 되는데 뭐 사진 보면 뭐 여기에 붕대 다 감고 있고 세 발을 맞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죽을 뻔했던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제 피격을 당했으니까 당시에 맡고 행정원장이구나. 행정원장이랑 겸임을 여러 개 하고 있었는데 이거 완전 정치의 핵심이죠, 이 사람이. 그, 네, 말씀하세요. 그런 우익 청년이란 거는 약간 내셔널리즘 성향의 청년이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일본에 저항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 사실 저도 책에 우익 청년이라고 써 있어서 그냥 쓴 건데 아마 내셔널리스트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맡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직책들에서 다 사임하게 되고 아프니까. 근데 사임을 했는데 이 뒤에 당정 개편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원래 두 세력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당정까지 장제스가 다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완전히 왕징에는 국내 그 세력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입지를 다 잃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뭐 이 밑에 있는 내용도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과정 중에 하나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외유를 하게 되는데 독일, 유럽, 어쨌든 유럽 어디에 있었던 것 같아요. 유럽 어디에 있다가 또 이제 틈을 봐서 들어오는데 그때 서한사변이라고 왜 장학량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북지역 다 뺏기고 그래도 여전히 국민당의 2인자로 장쉐량이 남아 있었는데 장제스가 하도 여기서 말하는 이 부정주의랑 안내양해를 계속 보수를 하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장제스를 잡아다가 감금을 시키는 사건이 서한사변이에요. 서한사변 때 이제 장제스의 생사가 며칠이지? 한 며칠간 좀 불명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장제스가 죽었다, 뭐 어떻게 됐다, 버려졌다더라, 뭐 이런 온갖 소문이 난무하는데 그때 상황에서 이제 귀국을 시작하게 되죠. 근데 유럽에서 오는 동안에 장제스가 나타났네. 장제스가 그냥 나타난 것도 아니고 장쉐량이 장제스한테 잘못했다고 빌면서 뭐 실제 빌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장제스가 결국에는 다시 자기의 지위를 잘 회복하면서 나타나고 이때 장제스는 일치항일을 해야 된다고 입장을 바꾸죠. 입장을 바꾸고 그러니까 왕쟁이가 출발할 때는 장제스가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던 상태였는데 왕쟁이가 들어올 때가 되니까 장제스의 권위 이미 회복이 된 거예요. 타임을 잘못 잡은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웃긴 거는 장제스는 이제 국공합작을 해서 일치단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왕징에는 자기가 유럽 가기 전에 그 입장 선안내 후양회를 해야 된다 이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입장이 바뀐 거예요. 원래 왕징회의가 공산당하고 연합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장제스는 반공이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10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는 장제스가 국공합작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왕징회의는 공산당을 토벌하고 나서 일본하고 교섭을 해야 된다라고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앞에 거 띄고 뒤에 거 띄고 이렇게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게 상황을 쭉 보다 보면 납득이 갈 만한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왕징회의의 이런 선안내 후양회 입장이라는 거는
이후에 어떤 대일 화평론, 그러니까 일본하고 싸우기만 해서는 안 되고 저들이 어느 정도의 그런 약속을 해준다면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라는 대일 화평론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38년도에 39년도에 친일 정권 수립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뭐 이 과정에서 이제 중광당 회담이라는 이 회담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 중징회의 시기는 잘 모르니까 책을 봤을 때는 이 중광당 회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왕징회의가 그냥 중국을 일본에 갖다 바친 게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독점이나 내정 간섭을 일본 측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협상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했던 걸로 나와 있고 어떤 물밑 교섭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되고 나서 일본 측하고 합의가 되고 나서 이제 이때는 난징에서 정부가 옮겨져서 충칭에 있던 시기니까 충칭을 이제 38년 12월에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칭에서부터 쭉 내려가면 온남성의 쿤밍을 거쳐서 하노이로 이동해서 일본과의 평화협력을 주장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보면 되게 극비로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장제스가 뭐 광증회의가 뭐 약간 낌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 도망 못 가게 좀 잘 감시해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되게 충칭에서 벗어나서 하노이에서 갑자기 등장해서 선언 같은 거를 이제 평화협력 주장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극적인 효과를 내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뭐 실제로 당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좀 국민당 인사들한테 좀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이제 하노이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서 일본 정부와 협력해서 정권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정권이 다시 난징에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난징 국민정부라고 하면은 좀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27년도에 장제스가 세운 난징 국민정부가 있고 38년도에 왕징웨이가 세운 국민정부가 또 있어요. 난징 국민정부가. 그래서 그거를 좀 헷갈리실 수 있지만 중국 문헌들에서는 어, 중국 문헌들에서는 여기 있는 이 위자를 써가지고 보이시나요? 예, 보여요. 이 위자를 써서 괴뢰정부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왕위 정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왕징웨이 괴뢰정부 이런 식으로. 왕위 정부라고 표현해서 그렇게 중국 문헌에서 그렇게 헷갈리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옛날 문헌들을 봤을 때 국민정부라고 해서 만주국 같은 경우도 맞아 이 맞아 만주국이라고 어, 많이 맞아요 괴뢰만주국이란 뜻이니까 덮어놓고 국민정부라고 해서 다 장제스 정부라고 믿으면 안 되는 그런 위험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왕징웨이 난징 정부가 수립된 게 일본인 난징 대학살을 일으키고 나서인가요? 아니면 전인가요? 후죠, 후. 그럴 것 같은데 아마. 그 난징살은 37년이니까 아마 난징에서 그 장제스 정부가 빠지고 나서 일본이 난징을 점령하자마자였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난징 시민들의 피 위에서 세워진 정부는 약간 멋있는 그렇게. 말 하려고 지금 일본 안 하냐고 물어보신 그렇구나. 거구나. 참. 아니에요. 어제부터 준비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아니, 제 생각에는 저 왕징회의 한다고 했을 때 3개월 전부터 준비한 것 같아요. 그게 더 가능성이 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국리인가요? 국리? 그런 것 같아요.
헵타포드어를 하는 건가? 네, 잘 모르시면 헵타포드어 찾아보시고요. 네. 어쨌든 일본 정부와 협력해서 이제 정권을 수립하게 되는데,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장제스한테 총책을 떠나면서 남긴 편지가 있어요. 되게 장문의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 거의 말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장제스죠. 형은 쉬운 길을 가고 나는 어려운 길을 간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왕징웨이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렵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제스가 그냥 무턱대고 일본하고 싸우자. 일본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만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고 그렇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인민들의 안전과 어떤 중화민족의 어떤 아니면 중국 국민의 유지가 중요한 거지. 그들의 삶이 중요한 거지. 그냥 무턱대고 싸운다고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얘기가 그런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난징에 새로운 중앙정부, 자기들이 말하기에는 새로운 중앙정부가 생겨나는데 이 뒤에는 이제 여러 가지 독립적인 정치 지위를 갖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통성이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선전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인용해 놓은 거는 국민당 중앙정부와 장제스에게 보낸 어떤 공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왕정회의가 국민정부 명의로 아마 보낸 공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핵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설린 5호, 그러니까 일본하고 무작정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일본도 중국을 침략하거나 멸시하는 전통적인 사상을 버리고 다져야 한다. 이것이 동아시아의 행복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노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책에 보면 아시아주의나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 난징 정부, 왕정의 정부가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 주장했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책에는 아시아주의 주장에 대한 내용만 중점적으로 나와 있어서 다른 것들은 좀 추가로 논의를 살펴봐야 할 것 같고, 뭐, 마지막에는 그러나 써놨죠. 그러나. 이 왕정